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역대급 초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대급 최강경 대응. 글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그 화면에 보셨던 말, 리용호 외무상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게 되는 것 같다. 자, 일단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되지 않겠는가라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말 역시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와서 리용호 외무상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용호급에서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그렇죠. 수가 없고 제가 무슨 이수용 외교 담당 부위원장의 말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은 지금 김정은을 대신해서 유엔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또 나오기 전에 김정은을 직접 접견을 했고 거기서 뭔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김정은의 생각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여러 나라들이 그 태평양에 있는 환초 이런 데서 실험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저 지상 실험을.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태평양에 어떤 보유한 섬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해상에서 해야 되는데 공해상에서 만약에 저걸 몇백 미터 상공이나 몇 킬로 상공에서 만약에 터뜨린다면 엄청나게 많은 다른 지나가는 배가 아니면 네.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지금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하겠다. 짧은 몇 마디입니다만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먼저 역대급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대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규모, 메가톤급의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과거 핵실험 당시에 이 위력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보시면 1차 핵실험 때 1킬로톤 미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10킬로톤 또는 이번에도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100킬로톤을 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것, 그러면 메가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번에 1000킬로톤 이상인 거죠? 그렇죠. 6차 핵실험을 CTBTO에서는 한 250KT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메가톤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그 만탑선에 있는 핵실험장은 최대 아무리 큰 폭발력이 하더라도 282KT 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형상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강력한 핵폭탄을 터뜨리려면 결국은 뭐 물속이든가 네. 아니면 뭐 대기권 밖에서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이 하고 싶었는데 현재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노를 핑계대가지고 이 대기권 밖에서 네. 아주 가장 큰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급은 메가톤급 1000킬로톤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고요. 수소탄 시험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최근에 신형 소형화된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제 오른쪽에 화면을 잡아주시죠. 저희가 모형으로 준비를 한 바로 이 땅콩 모양의 핵탄두입니다. 수소폭탄. 김정은이 여러 번 사진을 통해서 공개했던 이 앞부분이 바로 핵융합장치가 있고요. 이 뒷부분에는 이미 예전에 공개했던 핵분열탄이 들어가서 같이 함께 작용하는 이 새로 개발한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에서.
태평양에 이걸 들고 갈 수는 없겠죠. 배로 싣고 갈 수도 없겠고요. 당연히 이 탄두를 싣고 날려버릴 화성 13형 또는 14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할 것 같다. 이 말은 1000킬로톤 이상의 메가톤급 신형 소형화된 수소탄을 화성 14형에 장착해서 태평양으로 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주 적절한 그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1메가톤 정도가 수면 가까이서 폭발하게 되면 네. 엄청난 해일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많은 나라 피해가 갈 테니까 그렇게는 못할 거고 피해가 적은 그러니까 한 뭐 지상에서 한 100km 이상 되는 그런 네. 공간에서 터트려 가지고 아마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터트린다. 이 말을 보면은 지금 화성 14형 ICBM에 대한 거의 완전한 기술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화성 14형. 거기다가 핵탄두, 수소탄을 실었다. 그러면 지금 군사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하고 있는 기술적인 목표는 이미 달성한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북한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1000km짜리 ICBM 앞에다가 저 지금 앞에 있는 수소폭탄을 장착을 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심지어는 뉴욕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전국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화성 14형 미사일로 가지고 지금 해본 것은 고각으로 발사해가지고 일본 근처 태평양에 떨어지는 그 실험밖에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걸 실각도로 발사를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미국 본토 상공 위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북한이 지금 아직도 보여주는 남아있는 과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겠다. 이제 그런 발언인 셈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신석호 부장께서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수소탄, 소규모로 축소한 수소탄을 발사한다고 북한은 말했지만 실제 이거를 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죠? 예, 저는 좀 항상 북한이 말하는 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괌의 포위 사격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어쨌든 괌을 향해서 뭐라도 쏘고 뭘 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짧게 쐈죠. 괌으로 가는 것 같은 거리만 맞춰가지고 그렇죠. 북동 쪽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태평양 위에서 터지는 수소폭탄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심중히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또 이용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달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또 살라미 방식으로 아하. 뭔가 그런 것을 가정한 발사 실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네. 중간에 그냥 더미탄으로 쏘아본다든지 아니면 모형 탄두를 넣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살라미 전술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괌을 포위 사격한다고 할 때는 네.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가 네. 김정은이 재갈을 받겠다고 해서 전략군 사령관이 얘기한 거고 그렇죠. 이번에 사상 최대 그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건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물러서기가 힘듭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물러서면은 김정은이 겁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한테 영이 쓰질 않거든요. 네. 두 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하정대 국장.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만약에 그동안에 이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꼼꼼히 봤다면은 네. 그리고 이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했다면 이 얘기를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이걸 할 수만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실제 수소폭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 14호가 7,000km에서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그런 ICBM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 수소폭탄을 싣고도 7,000km나 10,000km나 날아가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거는 500kg 이하로 소형화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500kg 이하까지 소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입증해서 아주 좋은 기회긴 하지만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미국으로 하여금 실제로 군사 타격, 선제 타격을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날이 바로 김정은의 사망일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김정일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지금 다 다양하게 하셨는데 안찬일 소장님이 아마 제일 김정은의 심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분이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거 허언입니까? 살라미 전술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김정국 실장님처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글쎄, 저도 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데 문제는 저 탄이 날아갈 때는 일본 홋카이도 동북쪽 그 상공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북한이 아직 그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탄을 장진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뭐 2,700, 뭐 3,700 날렸지만 만약에 실제로 수소폭탄을 싣고 날아가다가 이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일본 열도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위험성, 그 말하자면 데미지를 과연 김정은이가 감수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걸 볼 때는 김정은도 상당히 가슴이 떨리는 일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진짜로 저 말대로 수소탄 실험을 핵실험을 태평양에서 했을 때 걱정이 있습니다. 그 방사능, 그 충격, 그 파편, 그 낙진들 우리 지구상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없을지 한번 가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서 이렇게 폭발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방사능 낙진 및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국 실장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400km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시험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방사능 및 낙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기권 밖에다가 터뜨리는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북한이 보통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 20개 정도면은 한 500m 정도에서 터뜨리는 게 가장 효과가 크고, 네. 한 50메가톤 되는 수소폭탄을 터뜨릴 경우는 한 2km 상공에 터뜨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km에서 50km 상공에서 한 20개 정도 핵폭탄 터뜨려가지고는 방사성 피해가 굉장히 극미합니다. 작아요. 네. 아하. 그러니까 대기권 안이라도 적고 만약에 메가톤급을 터뜨리려면 100km 밖에 대기권 밖이라면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권 네. 밖이기 때문에. 네. 다만 EMP 효과 아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자. 그 일대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사능이나 낙진 피해는 대기권 밖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크게 피해가 없지만 EMP파는 그대로 작동한다고 했었죠. 저희가 얼마 전에 EMP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MP파의 경우에는요. 수소폭탄이 20km 상공이 대기권입니다. 근데 대기권을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굳이 대기권 진입을 하지 않아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EMP탄이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60-70km 상공에서 핵탄두를 터뜨렸을 때 남쪽 지역은 EMP탄에 의해서, EMP파에 의해서 모든 전자장비와 분산시설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기권 밖 약 400km 상공에서 이 수소폭탄을 터뜨렸을 경우 미국 전 지역이 전자장비와 군사시설이 모두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소폭탄을 태평양 한가운데서 터뜨리기 때문에 일단 낙진 피해가 없고 대기권 밖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태평양 바다에는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EMP파에 대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소한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여객기가 떨어졌다. 아, 그러네요. 이건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태평양을 지나는 비행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배 전자장비가 망가진다면 그냥 항해만 못하면 되는 건데 네.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는 북한이 책임져야 되는 게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 네. 입장에서도. 그래서 주로 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북미 지역으로 가는 게 항로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항로를 피해서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죠. 네. 거기다가 국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북한이 화성 14형을 10,000km짜리를 쏘는데 고각으로 쏘는 거를 성공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10,000km 안에 다 있거든요. 런던, 네. 프랑스, 파리 뭐 다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완전히 북한에 반대하는 나라들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태평양 상공이든 대기권 밖이든 아니면 뭐 400km 위든 어쨌든 간에
수소폭탄을 북한이 지구 위에서 터뜨렸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져야 되는 그 국제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정도는 북한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 전 세계 만방에 선언을 했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하겠다. 물론 리용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 본인의 말을 지키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실제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